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수학 스토리텔러 홍성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으로 책까지 쓰신 박사님께서 참가해 주셔서 부담이 100배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날씨가 궂은데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장마철 무사히 지나가고 가족들과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2학년 2학기 매스봉 에세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학기 파트는 기하학과 확률통계죠. 그런데 1학년 2학기는 뭐 사실 측정의 영역이라서 뭐 초등과정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고요. 진짜 기하학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라고 할 수 있죠. 예, 피타고라스 정리가 2학년 과정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2학년 2학기가 기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회 교육은 기하학과 증명 특집으로 구성을 했어요. 뭐 사실 기하학이라는 게 우리가 교과에서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뭐 수능이랑도 거리가 멀고요. 아마 중등 교과 수업하시는 분 아니면 논증기하 내용도 좀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었던 기하학, 특히 기하학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하학 전체를 뭐 고작 3번 교육으로 다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좀 굵직한 발견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책이 유클리드 원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클리드 기하 그리고 여기서 생겼던 문제점을 극복한 비유클리드 기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 그 1 더하기 1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기하학들, 특히 위상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발견과 증명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논증기하에서 시작된 뭐 형식주의 그리고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목만 보면 이게 완전히 지루한 좀 철학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학자들에게는 공포영화 같은 얘기였거든요.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을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대수기하 그리고 수학자 허준희 교수님에 대한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2B 과정에서는 기하학 역사를 총정리하는 큰 주제로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이렇게 잘 정리된 논증 기하학의 역사를 다른 곳에서 들으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그 첫 번째 수업은 전부 다 수학사, 특히 이제 기하학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고요. 나머지 2시간은 증명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2, 3교시는 교과 관련 내용들이 대부분이니까 오늘 교육에서는 이제 1교시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공통관념을 가지게 마련이에요. 이런 관념은 거대한 산처럼 굳건해서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서양 세계에서 이런 굳건한 산과 같았던 그 관념 중에 하나가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유클리드가 원론에서 제시한 10개의 공리가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수학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문이나 지식의 거대한 산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스피노자가 쓴 윤리학이나 애덤 스미스 국부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론을 모델로 쓰여진 책이고요. 뭐 미국의 독립선언서도 원론을 모델로 썼습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사에서 뭐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는 칸트도 원론을 모형으로 자기 철학을 펼쳤으니까요. 뭐 거의 종교만큼이나 굳건한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라마누잔이 영국에서 그렇게 무시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론의 형식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바위를 깨는 게 폭풍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없어 보이는 한 방울의 물이죠. 낙숫물에 큰 바위가 뚫린다고 하잖아요. 원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인데요. 이거는 수학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죠. 너가 아무리 직선을 그리고 싶어도 직선을 그릴 수 없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깨지는 그 경험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수학의 왕이라고 하는 가우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보통 우리가 1세대 수학자, 뭐 최초의 수학자라고 하면
탈레스를 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학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길잖아요. 이미 탈레스보다 적어도 뭐 1000년 이상 옛날에 뭐 세계 곳곳에서 수학이 발전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이집트만 해도 뭐 땅 넓이를 측정할 수 있었고요. 작도도 할 수 있었고 곱셈 나눗셈도 할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뭐 한 발 더 나갔죠. 무리수 근사값을 구했고요. 부정 방정식도 풀었고 뭐 원시 피타고라스 수도 구했어요. 그런데 왜 아메스를 제쳐두고 탈레스가 최초의 수학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탈레스 이전의 수학은 학문으로서 지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수학은 추상적인 사고의 영역까지 가지 못했고요. 그냥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였던 거죠. 아메스를 수학자라고 부르기 조금 껄끄러운 이유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시대의 수학은 증거 없이 직관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수학에서 증거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뭐 걸레질의 각도 아니면 뭐 걸레 수분 함유량 이런 거 측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집트 수학이나 메소포타미아 수학을 막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뉴턴이 그랬잖아요. 나는 거인의 어깨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수학이 없었으면 그리스 수학도 똑같지는 않았겠죠. 다만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 여담인데 그 거인의 어깨에 있었다는 그 얘기, 이거 뉴턴이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이거 12세기에 이미 스페인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뉴턴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수학이 학문의 영역, 그러니까 학문에서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강력한 증거의 힘 덕분인 거죠. 탈레스가 고작 이등변 삼각형 밑각 크기가 같다는 거 증명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 싶은데 이제 탈레스는 선구자였던 거죠. 아무도 하지 않은 걸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가능한 거였겠죠. 그 탈레스가 증명했던 명제가 단순하죠. 뭐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다. 원의 지름은 원은 지름으로 이등분 된다. 뭐 반원에 내접한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수학이 아니었으면 그냥 측정을 해보고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겠죠. 탈레스의 증명 덕분에 실험 기하학이 논술 기하학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그리스 수학 전체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탈레스가 수학 세상에서는 두 번째 산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증명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증명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왠지 2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희망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수학의 강력함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원 플러스 원 아니죠. 제가 저 마트 사진 보고 제가 이제 착각한 거죠.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뭐 기호가 바뀔 수는 있어도 1과 1의 합이 2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아니 사실 이거는 증명되기 전에도 진리였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입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왜 아직도 가계 3등분 작도에 도전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동안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천동설이라는 게 있죠. 그 천동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간 것처럼 혹시 수학의 진리도 시간이 지나고 발전하면 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게 가계 3등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소위 이제 3등분가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제 조롱을 섞은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이유는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학과 수학의 증명을 혼동하는 거예요. 과학, 그러니까 특히 물리학에서는 수학을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게 과학이고 믿음이었어요. 뭐 지금이야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운 적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비행기의 100배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공전 속도로 딱 14초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갈 수 있거든요. 안 믿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정지해 있고 하늘이 돌고 있다고 믿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동설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문제점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행성의 역행 운동이에요. 행성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의 경우는 대략 한 780일마다 저렇게 역행을 하거든요. 이거를 1세기의 수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화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데 이 궤도를 이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심원의 한 점을 중심으로 주전원이 있고요. 화성은 주전원을 돌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이 순간 이럴 때 역행이 생기죠. 그럴듯하죠. 이 믿음이 1500년간 이어진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증거가 발견이 되면서 박살나게 된 거고요. 참고로 지동설에서 역행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태양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큽니다. 그래서 태양에 가까운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추월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추월할 때 역행이 생기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주전원 같은 그런 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현상의 원리를 뭐 경험과 측정 등의 근거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거를 실험으로 구현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실험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발견되면 기존의 증명은 폐기돼요. 제일 대표적으로 뉴턴의 고전역학이죠.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서 고전역학은 뭐 정말 구시대 유물이 된 거죠. 이게 뭐 인간처럼 느리고 이제 거대한, 그러니까 거시 세계에서는 오차가 워낙 적으니까 뭐 여전히 잘 쓰고는 있지만 엄밀하게는 엉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은 결정론적 우주관을 믿었는데요. 양자역학 등장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여담인데 이 결정론적 우주관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세상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줌으로 기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우주가 탄생할 때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야, 그래서 아무튼 과학의 증명은 이래요. 그래서 증명보다는 증거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걸 혼동해서 수학의 증명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3등분가들의 주장이 하도 궁금해서 몇 번 자세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수학자들이 왜 이 사람들을 상대해주지 않는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둘레 길이가 같은 부채꼴은 넓이가 같다. 둘레가 같으면 넓이가 같다. 이 사람은 정말 기초도 없는 거고요. 논리를 요상하게 막 비틀어서 60도는 3등분이 안 되지만 직각은 3등분이 되니까 3등분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은 임의의 각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각을 3배를 하고 그럼 원래 각이 3분의 1이니까 3등분 된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달리 수학의 증명은 공리체계 내에서는 완벽하다. 물론 이 완벽함이라는 게 20세기에 무너지긴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8월 21일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리스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인공인 유클리드가 등장하는 거죠. 유클리드는 기하학 세상에서는 거의 뭐 신의 대리자 수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사회의 공리주의가 바로 원론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은 학문의 세상에서는 성경 같은 책이에요. 실제로 2000년이 넘는 동안 출판되면서 대학의 교재로 쓰였고요. 지금도 교보문고에 검색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교보문고에 유클리드 원론 이렇게 검색하면 지금 여기 계신 박종화 박사님이 쓰신 책도 있으니까요.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교과서 자체가 원론의 형식으로 쓰여진 거니까요. 현대인도 대부분 그냥 원론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책을 쓴 유클리드가 어떤 사람이냐. 안타깝게도 유클리드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고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 그러니까 대학 같은 곳이죠. 거기 초청돼서 이집트로 건너갔고요. 거기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에게 수학을 가르쳤고 원론을 저술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유클리드에 대해서 아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가 무세이온에 있을 때 아주 큰 결심을 하는데요.
당시까지 수학은 뭐 대부분 그냥 구비전승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피타고라스 학파는 어떤 문서로도 연구를 남기지 않는 게 학파의 규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레스 이후에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제 수학자들의 발견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는 이걸 정리하기로 했고요. 다행히 이제 무세이온의 당대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초청돼서 와 있었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뭐 당시에 세계 최대 규모였으니까 자료 모으기는 비교적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제 꿰어야 보배라고 정보만 모으면 의미가 없죠. 이걸 진짜 수학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증명을 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 명제를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되면 왜 합동이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뭐 코사인 제2법칙으로 각이 같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코사인 제2법칙은 왜 성립하는지 또 물어보겠죠. 그럼 그건 코사인 제1법칙은? 그거는 또 왜? 그럼 그걸 또 설명하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고 또 설명하고 또 다른 질문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결국 삼각형을 설명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그런 선을 정해놓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면 진짜 누가 봐도 맞지? 질문할 사람 없지? 이런 걸 정해야 되니까 아주 절묘한 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딴지를 걸지 못할 그거를 공리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유클리드 원론이 위대한 책인 이유가 이 공리를 바탕으로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공리를 정해놓고 그 토대 위에 쌓으면 정말 튼튼한 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리체계 위에서 연역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이 바로 서양의 학문체계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대단하다는 유클리드의 공리들을 좀 볼 건데요. 유클리드는 공리 5개, 그리고 공준 5개를 정했는데, 뭐 사실 공준과 공리는 똑같아요. 공리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거를 뜻하고요. 공준은 특별히 이제 기하학에서의 공리를 공준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에서는 그냥 공준을 다 공리라고 합니다. 뭐 구별을 딱히 하진 않아요. 그래도 유클리드는 이거를 구별해서 썼으니까 저도 구별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5개의 공리가 이거예요. 첫 번째 공리, 같은 것은 서로 같다. 말이 필요 없죠. 예. 공리로서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제 등식의 성질이에요. 뭐 이것도 좋고요. 네 번째는 합동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전체는 본보다 크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는 유한해서 그런 거지 무한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걸 제가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유한에서는 공리로서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5개 공주는 이거예요. 뭐 첫 번째 공주는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주는 선분을 연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원을 그릴 수 있다. 네 번째는 모든 직각은 다 같다. 그 마지막 5번째가 말이 좀 복잡한데요. 이게 그 두 직선을 다른 한 직선이 통과할 때 우리 그 동측내각이라고 하죠. 동측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 그쪽으로 두 직선을 연장하면 만난다. 뭐 말은 좀 복잡하지만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5개의 공리랑 5개의 공준이 원론 1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23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뭐 점선면이나 각이나 다각형 같은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참 별거 없죠. 근데 이 별거 없는 공리와 정의들이 기하학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리를 실제로 어떻게 쓰냐? 원론 1권의 첫 번째 명제가 이거예요.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갖는 정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냐? 먼저 이 선분 한쪽 끝점에서 선분 길이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공준 3번이죠. 그리고 교점을 선분의 양 끝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준 1번이고요. 그리고 AB랑 AC가 같고 AB랑 BC가 같으니까 AC랑 BC가 같다. 이거는 공리 1번이죠. 그 마지막으로 정의 20번이 바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요. 이거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465개의 명제를 전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진짜 감탄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보면 그냥 어느 집이나 있는 다 있는 그런 재료인데 그걸로 막 별 신기한 요리를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요리사들은 정말 창의력 대장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창의력의 끝판왕이 좀 원론인 거죠. 그 지극히 당연한 10개의 공리로 별거를 다 만듭니다. 그 여담인데, 기하학 원론이라는 제목 때문에 책 전체가 기하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7권이 기하학이고요. 나머지 6권은 대수학입니다. 뭐, 당시에 그리스 수학이 기하학 1세기였던 걸 생각해보면, 정말 대수기하, 어느 쪽도 빠짐없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수학자들의 성서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교재에는 넣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괜히 넣었다가 역효과가 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뺀 게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우리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점과 선이 도형이라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점과 선이 도형이 아니다라는 글을 봤다. 점과 선은 도형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질문을 직접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다면 진짜 난처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예전에 어떤 과학 선생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요. 대략 맥락이 이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학생이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왜 생기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져서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중력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질량이 있으면 왜 시공간이 휘어져요? 선생님이 모른다고 했대요. 그건 선생님만 모르시는 게 아니라 뉴턴도 모르고 아인슈타인도 모르는 거죠. 왜 시공간이 휘는지는 신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고요. 엄마가 학원에 컴플레인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실력 없는 거 아니냐고. 선생님 모르시면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학원 원장이 영어 전공자였는데 이 원장이 선생님 데려다가 학부모에게 사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닌 게 누가 저에게 점과 선이 도형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저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점, 선, 면, 도형 이런 용어들은요. 현대수학에서 무정의 용어예요. 무정의 용어가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점이 뭐냐, 도형이 뭐냐 이런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곤란합니다. 수학 관련해서 국어사전에 써 있는 건요. 수학적 정의를 쓴 게 아니에요. 이 수학에서 정의라는 건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정의가 뭐냐? 교과서에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세 내각이 모두 60도인 삼각형으로 정의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각으로 정리를 하면 정의하면 길이가 정리가 되는 거고 길이가 정리가 되는 거고요. 길이로 정의를 하면 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과일 가게 옆에는 쌀집이다. 쌀집 옆에는 과일 가게다. 똑같은 거죠. 그래도 정삼각형은 교과서에 정의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점을 정의하는 순간 별의별 질문이 다 들어올 거예요. 자, 보세요. 유클리드는 점을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쪼갤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분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전체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와 부분을 정의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의하죠? 아까 공리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르장드르도 점선면을 정의했거든요. 점은 선이 만나서 생기는 거다. 선은 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다. 면은 입체도형의 거치다. 이렇게요. 그럼 입체도형은 뭐냐? 이건 정의하지 않았어요. 입체도형은 그냥 일상적 실제물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만난다는 건 뭐냐? 만난다는 건 또 어떻게 정의하죠? 이 정의에는 또 정의할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환원 과정을 무한히 할 수가 없으니까 정의도 공리처럼 어느 순간부터 그냥 받아들여. 그런 정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무정의 용어라고 해요. 이 교과에서 무정의 용어를 엄청 많이 씁니다. 특히 이 초등교과에는 특히나 일상적 실제물을 수학적 실제물에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무정의 용어가 정말 많아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무정의 용어고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뭐 소수 몇 자릿수 다 무정의 용어입니다. 점, 선, 면, 도형 다 무정의 용어예요. 초등교과에 나오는 무정의 용어가 83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어 사전에서는 설명을 해도요. 수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질문을 받으면 그건 무정의 용어라서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인데 그 원장실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누가 만약에 저한테 저런 질문을 하면 어머님 유클리드 기하에서 공리체계에서 점선을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 기하의 공리체계에서 물으시는 겁니까? 어떤 공리체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안 물으시겠죠? 자, 아무튼 말이 좀 삼천포에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유클리드 덕분에 수학은 학문의 체계를 갖추고 모든 학문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낙수물에 큰 바위가 뚫린다잖아요. 이게 완벽해 보였던 원론인데 뭔가 아주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섯 번째 공준인데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들죠. 유클리드는 이게 다른 공리들에 비하면 너무 복잡해 보인다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리들은 정말 그냥 비판할 여지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너무 길어요. 뭔가 좀 변명하는 사람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클리드는 이 공준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서 최대한 이 공준을 쓰지 않고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원론을 보면 보입니다. 결국 유클리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 이거 공준에서 빼고 싶다. 도저히 다른 것들과 결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명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클리드가 다른 공리들부터 이 다섯 번째 공준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제부터는 이거를 평행선 공준이라고 할게요. 유클리드는 평행선 공준을 증명을 했냐? 당연히 실패했죠. 그리고 3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평행선 공준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수학자가 또 등장합니다. 아까 나왔던 프톨레마이오스인데요. 프톨레마이오스가 평행선 공준을 증명하려고 이런 가정을 했어요. 한 직선과 그 직선에 있지 않은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평행한 선을 단 한 개만 그을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평행선 공준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패했고요. 사실 저 프톨레마이오스의 저 가정이 평행선 공준과 동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햄버거는 맛있다. 왜냐하면 햄버거는 맛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는 그걸 몰랐던 거고요. 이게 동치라는 사실은 무려 1700년이 지나서 플레이페어라는 수학자가 증명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전부 평행선 공준과 동치인 공준만 만들어냈어요. 이쯤 되니까 수학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증명이 안 되니까요. 19세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수학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우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뭐 증거도 없이 그냥 평행선 공준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게다가 그 시대의 유럽은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이 지배하던 때고요. 칸트는 뭐 원론의 숭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원론을 까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용자가 등장하는 거죠. 바로 러시아의 수학자 로바체프스키인데요. 로바체프스키가 진짜 과감하게 평행선을 저 핑크색 선과 평행하고 핑크색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2개 이상 그릴 수 있다는 발표를 합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게 전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일단 러시아어로 쓰였고요. 당시에 러시아는 약간 수학계의 좀 변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이 어렵다고 로바체프스키가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이 막 나서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보여이라는 수학자예요. 그 가우스의 친구 아들입니다. 보여이가 로바체프스키랑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서 가우스도 살짝 숟가락을 얹습니다. 나 그거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 가우스 주특기잖아요. 발표 안 하고 나중에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약간 그렇긴 한데 뭐 워낙 넘사벽인 사람이니까 다들 그러려니 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요. 그리고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준은 이제 기하학의 세상에서 이제 공준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평행선을 2개 이상, 그러니까 무한계를 그릴 수 있다고 해도 전혀 모순이 없는, 그러니까 나머지 9개 공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기아 세상을 쌍곡기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 안장 모양의 세상에서는 평행선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죠. 평행선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한다면 그럼 반대로 평행선을 그릴 수 없는 세상도 있지 않을까? 네,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리만이에요. 그 리만 기하라고도 하는 그 타원 기하, 그러니까 지구 같은 구면에서는 평행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이런 두 선을 보고 저 빨간 선이랑 파란 선 평행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기서 빨간색 선은 직선이 아니에요. 왜냐면 직선은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선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대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거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은 항상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선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타원기하에서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져요. 그리고 뭐 이각형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뚝이 터지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2000년 넘게 지켜져온 유클리드 기하가 종교 같았던 기하학 원론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칸트가 죽기 전에 이걸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참 궁금한데요. 물론 유클리드 기하학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행선 공주는 명제가 아니었다. 증명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평행선 공주는 공준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살짝 바꿔서 평행선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공준을 정한 쌍곡기하라는 게 있고 타원기하라는 게 있고 그런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뭐 이 내용들이 학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기하학이 그렇게 재미없고 어렵기만 한 학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아이들과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 생각을 2300년 전에도 했나 봐요. 기하학을 왜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유클리드의 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유클리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자에게 동전 한 잎을 던져줘라. 저놈은 자신이 배운 것으로부터 반드시 본전을 찾으려는 놈이다. 자, 그럼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그 영상 2개만 보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 그 구명기하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그 예가 그 EBS 다큐멘터리 중에 수학 다큐는 아니고요. 과학 다큐 중에 빛의 물리학이라는 다큐가 있는데요. 거기 2부에 아주 절묘한 예가 나옵니다. 1953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아인슈타인의 고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는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원이 지어질 때 얘기죠.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입니다. 이 사원을 지을 때도 미국에서 이슬람 교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건축 허가를 받아 사원을 짓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슬람교는 기도를 할 때 아무데나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144 قد نرى تقلب وجهك في السماء. We see that your face, you're looking around to find the Qibla. And God is telling him, we forward you to a Qibla, to a destination that you will be pleased with. Then forward your face toward the Grand Mosque in Mecca, Masjid al-Haram. And wherever you are, forward your face to that place. 내가 만족할 키블라로 향하라. 그곳은 메카입니다.
코란의 가르침대로 사원은 메카 쪽을 향해 설계됐습니다. 메카의 방향은 워싱턴에서 북동쪽이었죠. 사원이 위치한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설계도에서 가리키는 대로 북동쪽에 선을 그어볼까요? 프랑스를 스치다 러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메카는 여기입니다. 신도들이 엉뚱한 곳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슬람 본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디에서 어긋난 것일까요? 사실 답은 1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1854년 독일 수학자 리만의 논문에 나와 있죠. 리만의 얘기대로 워싱턴 사원 문제를 풀어볼까요? 세계 지도는 평면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지구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메카로 선을 그어볼까요? 지구본에서는 이 선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에서 보면 북동쪽을 향하던 선이 남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가장 빠른 선이 평면에서는 휘어집니다. 북동쪽을 향해 설계된 원래 방향이 정확했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리만의 수학을 친구 그로스만에게 듣습니다. 평소 수학 문제를 많이 도와주던 친구였죠. 제가 교육 자료에 이런 영상들 다 링크 넣어놨으니까요. 예, 수업 시간에 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그 수학 유튜브 채널인데 메스프레소라는 채널이에요. 여기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아주 짧은 영상으로 불과 7분,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한 6분 정도 되는데요. 비유클리드 기하학 전체를 6분 만에 설명하는 엄청난 영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학술서 중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은 유클리드 원론입니다. 유클리드 원론의 저자 유클리드는 기원전 300년 당시 세계 지식의 허브였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활동했던 수학자이자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클리드는 기하학 1타 강사였고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또한 유클리드의 제자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머리를 긁적이며 유클리드에게 질문합니다. 선생, 기하학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없겠소? 예끼! 왕만 아니었다면 쥐어박을 뻔했지만 유클리드는 공손하게 말합니다. 폐하, 기하학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콜라 열심히 그려보시지요. 위대한 스승 유클리드는 어느 날 저녁 파루스 등대가 불을 밝히는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바라보며 원대한 꿈을 꿉니다. 탈레스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모든 사람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하학 책을 만들고 말 테야. 이렇게 시작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종이 대신 파피루스의 잎을 잘 말려 위대한 여정을 써내려갑니다. 점은 구분이 없는 것이다. 점의 정의로부터 시작되는 유클리드 원론은 최초의 체계적인 수학 교과서였으며 시대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수학 교과서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유클리드 원론을 각색한 것입니다. 기원전 300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에 집필한 책이 2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게 놀랍습니다. 이 책의 진짜 위대함은 10개의 공리만 가지고 10세권에 수록된 465개의 이론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클리드가 달랑 10개의 검으로 수학이라는 제국을 평정해버린 것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은 원론은 기하학에 내린 축복이다, 원론에 빠지면서 진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성경이었던 유클리드 원론, 유클리드의 원대한 꿈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이라는 위대한 거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유클리드가 수학 제국을 평정한 10개의 검, 위대한 10개의 공리를 소개합니다. 이 중 5개는 연산과 대소에 관한 공리입니다. A는 B이고 A는 C이면 B는 C이다. A는 B이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이다. A는 B이면 A 빼기 C는 B 빼기 C이다. 서로 포개어지는 것들은 같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너무 쉬워서 당황스럽습니다. 나머지 5개는 기하에 관한 공리입니다. 한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하나뿐이다. 선분을 연장하면 하나의 직선이 된다.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임의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한 직선 L이 다른 두 직선 MN과 만날 때 같은 쪽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 MN은 서로 만난다. 역시 쉬워서 또 당황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5번 공리는? 맞는 말인데 그냥 받아들이기는 애매합니다. 혹시 유클리드가 증명을 못한 거 아니야? 수학자들은 유클리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5번 공리는 원래 정리인데 유클리드가 증명을 못해 공리라고 던져놓고 그냥 외워! 라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2000년간 많은 수학자들은 5번 공리에 대한 증명을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1795년 수학자 플레이페어는 5번 공리와 동치인 평행선 공리를 발견합니다. 한 직선 L과 그 외부의 점 P에 대하여 P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평행선 공리는 5번 공리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지만 이 역시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수학자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수학자들은 평행선 공리가 아예 거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행선 공리, 만약 이 공리가 틀렸다고 가정하면 L과 평행한 직선이 무수히 많거나 L과 평행한 직선이 없게 됩니다. 1800년대 초 가우스, 볼리아이, 로바체프스키는 다른 장소에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P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이 여러 개라면, 그런데 이렇게 가정해도 전혀 모순이 없었으며 이를 공리로 하는 쌍곡기하학이 탄생합니다. 말 안장처럼 안쪽으로 휘어진 평면에서 점 P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은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유클리드 평면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지만 쌍곡기하학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아집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1850년경 가우스의 애제자 리만은 스승과 정반대의 고민을 합니다. 만약 P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이 없다면, 그런데 이 가정 역시 모순이 없었으며 이를 공리로 하는 타원기하학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서 직선을 그으면 지구와 반지름이 같은 원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대원이라고 부릅니다. 대원 중 하나인 적도 L을 긋습니다. L의 외부에 있는 점 P를 지나는 대원은 반드시 L과 만나게 됩니다. 즉 적도와 평행한 대원은 없습니다. 또한 적도 L과 북극을 지나며 서로 수직인 두 대원 M과 N을 그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270도, 즉 180도보다 커져버립니다. 지구는 유클리드 평면이 아닌 타원기하학이 성립하는 새로운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쌍곡기하학, 타원기하학과 같이 안으로 밖으로 휘어진 공간에서의 기하학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며 역사학자들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근대과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으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베른하르트 리만, 수학의 원탑 가우스의 제자이지만 스승과 맞먹는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결핵으로 인해 4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리만 적분, 리만 기하, 리만 다양체, 리만 가설 등등 수학의 다방면에 자신의 상표를 새겨놓았습니다. 특히 리만은 휘어진 공간의 비유클리드 기하에 공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타원 기하에서의 공률은 양, 쌍곡 기하에서의 공률은 음이라고 설명하여 비유클리드 기하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리만이 만든 타원 기하학 또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틀어 리만 기하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위상수학의 두 거장 클라인과 푸엔카레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의 휘어짐이 중력을 만들어낸다네 라고 말하며 리만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없었다면 상대성 이론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1교시 내용 마무리하고요. 이 3교시 내용은 대부분 뭐 삼각형과 사각형, 명제를 증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어요. 2교시는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이고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2교시에서는 증명을 서술하는 방법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서술이 좀 익숙해지면 3교시에는 약간 어려운 명제를 증명하는 식으로 활동지를 구성했습니다. 2교시 내용부터 살펴보면 처음에는 증명을 하는 스킬들을 좀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증명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데 아이들 증명시켜보면 경시반 아이들조차도 엉터리로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증명을 하는 스킬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길이나 각도가 같다는 증명은 합동을 찾아서 풀 수도 있다. 뭐 길이의 비나 길이의 곱은
닮음비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닮음은 매스모 에세이 과정에 처음 나오니까요. 삼각형 닮음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밑변을 나누면 길이의 비를 넓이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도형을 분할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평행선을 찾으면 동의각과 억각의 성질을 쓸 수 있다. 보조선을 잘 그려라. 이게 좀 무책임한 말이지만 보조선 안 그리면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초적인 증명들도 이제 서술의 형식을 익히도록 빈칸 넣기로 만들었어요. 제가 쓴 거는 완전히 표준적인 방법으로 쓴 거고요. 이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증명 연습 문제를 몇 개 넣었는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 정도만 하고요. 탐구 주제로 내주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사다리꼴 성질, 그리고 교과 심화에 나오는 정리 3가지를 넣었는데요. 그 사다리꼴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등변 사다리꼴, 이거 이제 아시겠지만 정의가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름에 등변이 들어가니까 이등변 삼각형처럼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그래서 실제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이런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저 정의는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로 정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꼭 설명해 주시고요. 사다리꼴의 성질에 대한 내용들 다 교과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교과 심화에 나오는 체바이 정리, 제르곤 정리, 메넬라우스 정리 3가지를 넣었는데요. 교과 내용은 아니지만 딱히 어렵지 않고요. 알고 있으면 유용한 내용이라 A급이나 최상위 같은 책에도 나오죠. 이건 체바이 정리랑 제르곤 정리는 빈칸 채우기로 넣었고요. 메넬라우스 정리는 직접 증명을 좀 써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A급이나 최상위 안 나오는 그 파나우벨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정리인데 이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언급하는 정도로 활동지에 넣었거든요. 이거를 탐구 주제로 내주면 딱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길이의 비를 넓이의 비로 바꾸는 거라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담인데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파나우벨을 반아우벨로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그 이름이 VAN이에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어에서 현대 네덜란드어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V는 F 발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아우벨보다는 판아우벨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발음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증명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하 문제를 넣었는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조절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4번 문제 보통 다 닮은비로 푸는데 우리 방금 앞에서 메넬라우스 정리를 공부했으니까 메넬라우스 정리로 풀어서 2가지 방법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내용을 마치고요. 탐구 주제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증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1 더하기 1은 2다. 이 명제죠. 증명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 꼭 항상 나오는 주제라서 넣었거든요. 근데 1 더하기 1이 2라는 이 명제의 증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증명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3명밖에 안 된다. 그런 괴담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참 순수해서 이 괴담을 그냥 진짜 진지하게 믿어버립니다. 일단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 괴담의 진원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를 처음 증명한 사람이 러셀과 화이트헤드예요. 러셀이 워낙 유명해서 그냥 화이트헤드는 그냥 숟가락 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그 화이트헤드 주도하에 쓴 책이 바로 수학의 원리라는 이 책이고요. 이 책을 러셀이 공동 집필하게 된 겁니다. 이 책이 3권까지 나왔는데요. 4권이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이트헤드가 너무 깐깐해서 러셀이 포기하고 못 쓰게 된 거예요. 화이트헤드 주도하에 이제 쓰게 된 책입니다. 아무튼 이 책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이 엄청난 책 전체가 1 더하기 1은 2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이 책의 마지막에 잠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책은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현대 수학 전체를 논리로 설명하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으로 수학 체계를 설명하려는 책이에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이 책이 엄청 어려워서 전 세계에 이 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 그것도 괴담이고요. 근데 그 3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이 저자 2사람과 쿠르트 괴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쿠르트 괴델은 8월 21일 교육의 주인공입니다. 아무튼 이 책이 논리학이다 보니까 기호가 정말 많아요. 네, 책 전체가 그냥 기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학부 수준에서 뭐 석사 수준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3명만 이해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사실 러셀이 드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할 때 내가 쓴 책이 이렇게 수준이 높다. 그런 얘기를 그냥 개그처럼 한 건데 그게 그냥 경설처럼 굳어져서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 책은 수학계뿐만 아니라 철학계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책이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이 책을 보고 극찬을 했거든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이랑 러셀은 상당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 핵무기 반대하는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그때 아인슈타인은 선언하기 3개월 전에 사망해서 참석은 못했고요. 아무튼 이게 기호투성이라서 읽기 어려운 책은 맞는데요. 현대적인 기호로 바꿔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낸 책이 아니라 이제 논리체계를 만드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수학에서 사용되는 1 더하기 1은 2다의 증명은 이 책의 내용이 아닌 페아노 공리계라는 걸 사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페아노 공리계의 핵심만 딱 짚어서 5분 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중간에 어려운 내용이 딱 하나 있는데요. 전체 흐름이랑은 뭐 큰 상관이 없어서요. 그래서 5분 만에 페아노 공리계와 1 더하기 1은 2다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페아노 공리계는 자연수를 정의하는 공리계예요. 자, 이 5개가 바로 페아노 공리계입니다. 그 수학의 원리라는 책이 어렵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이런 책인 거예요. 자, 이걸로 책 3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난해하니까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공리는 1은 자연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참고로 그 1도 무정의 용어예요. 두 번째 공리도 당연합니다. 자연수의 다음 수도 자연수다. 그렇죠? 세 번째 공리, 어떤 수의 다음 수는 절대 1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1이 첫 번째 자연수라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 어떤 두 수의 다음 수가 같으면 그 어떤 두 수가 원래 같은 거다. 그러니까 다음 수가 같으면 그 수는 원래 같은 수였다. 당연한데 이거는 왜 들어갔냐면 만약에 공리 1, 2, 3번만 가지고 자연수를 만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1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호로 쓸게요. 그 다음 자연수를 우리에게 익숙한 이 기호로 쓸게요. 그리고 그 다음 수 이렇게 쓰고요. 그런데 만약에 4의 다음 수가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잘 보시면 공리 1, 2, 3번에 모순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리 4번이 없으면 이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리 5번,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이게 공리 4까지 만족하는 집합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이것도 공리 4번까지는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수로 연결되는 모든 가능한 집합 중에 제일 작은 집합을 자연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빼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바로 자연수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페아노 공리계이고요. 이제 덧셈을 정의해야겠죠. 덧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2가지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일단 생략하고요. 첫 번째 조건, 결국 1을 더한다는 건 다음 수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를 정의해야겠죠. 2는 1의 다음 수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자, 제가 증명을 시작합니다. 1 더하기 1은 1의 다음 수를 뜻한다라고 정의했고요. 1의 다음 수는 2라고 정의했으니까 증명이 끝났습니다. 5분은커녕 딱 3분 걸렸죠. 근데 좀 허무하죠. 야, 이런 거면 그냥 정의 아니냐. 근데 결국 이 방법으로 자연수의 모든 덧셈 결과가
귀납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증명 말고 1 더하기 3, 2 더하기 7 이런 증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공리라는 장치는 자동 완성 같은,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인 거죠. 자동 완성 기계 같은 겁니다. 앞으로 누가 진지하게 1 더하기 1이 왜 있냐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내용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탐구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2교시와 3교시에 해당하는 주제들은 전부 다 증명이니까 뭐 제가 딱히 말씀드릴 거 없고요. 1교시에 해당되는 탐구 주제는 공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그 미국 독립선언서를 찾아서 읽어보고 수학의 증명체계와 형식적으로 비슷한 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탐구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난해해 보이는 주제인데 공리같이 이제 전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선언을 하는 구조 자체는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 미국 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죠.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공리로 삼고 헌법 전체 체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수많은 것들이 공리를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탐구 주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넣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공리, 그러니까 뭐 규칙이나 규율, 뭐 양심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런 생활 속의 공리를 찾아보는 주제예요. 근데 이런 탐구 주제가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저는 수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찾는 중요한 탐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르장드르와 유클리드의 그 점선면 정의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르장드르는 유클리드 정의를 해석하기 위해서 차원을 낮추는 방법을 썼죠. 근데 이거 인터넷에 르장드르 정의로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르장드르 정의를 그냥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저희 이 교육에 쓰고 있는 이 PPT 있죠. 이게 수업 시간에 이거를 쓰면 되게 유용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매스몽 에세이 교육에서 사용한 PPT는 전부 다 정리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약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당분간 좀 바빠서요. 그 8월 21일 교육이 끝나면 이거 다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박 원장님 통해서 배포할 테니까요. 수업 시간에 요긴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탐구 주제들은 뭐 활동지 명제들 증명하는 내용이라 제가 딱히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질문 없습니다. 자, 이제 저희 내용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제가 공리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자들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거 돈 됩니까? 수학자들한테 그런 고리타분한 공리 연구할 시간에 그냥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혹시 이휘소라는 물리학자 아세요? 1970년대 한국인으로서 노벨상에 가장 가까웠던 분인데 42살에 조리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페르미 연구소의 이론물리 소장으로 계셨을 때 예산 심의를 받게 돼요. 당시에 페르미 연구소 운영에 연 4천억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다고 해요. 심의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에 이런 돈을 쏟아부으면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이휘소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페르미 연구소의 연구는 미국 안보에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심의위원이 다시 묻습니다. 안보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런 비싼 입자가 잡기가 왜 필요하냐? 이휘소는 대답합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는 우리나라 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는 행복,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행복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자연과학 연구를 통해서 과학 문화유산을 남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토론하는 시간, 한문노트를 쓰는 시간에 차라리 문제집 푸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공리 같은 거 공부해서 뭐하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학교 시험, 수능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재밌고 수학으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괴로움을 참고 견딘 사람이 아니라 즐기고 행복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여름 휴가 보내시고 다음 교육 8월 7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